와노쿠니 전쟁이 루피와 에이스의 승리로 끝나갈 때쯤 와노쿠니로 파견을 나간 게르니카는 오로성에게 정보통신을 겁니다. 그리고 오로성 중 한 명인 세턴성은 게르니카의 정보통신을 수락한 이후 이 전보벌레로 직통으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걸 잘 아는 놈이 굳이 이 전보벌레로 연락한 것을 보면 그래 황제들의 싸움은 끝이 났나? 라고 물었고 게르니카는 죄송합니다 오로성님, 말씀대로 워낙 중대한 사항이기에 와노쿠니에서의 전쟁은 밀지모자 일당과 흰수염의 적단이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카이도우와 빅맘이 건재하긴 하나 잔존 세력에서의 차이가 심하며 카이도우와 밀짚모자의 대결에서 밀짚모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빅맘과 불주먹의 대결에서도 불주먹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세턴성은 역시 D의 일족이라는 건가? 특히 밀짚모자 정상결전에서부터 무섭게 치고 나가는구만. 더군다나 저 능력은 전설로만 전해지는 그 사람만이 각성한 능력이다. 여기서 싹을 뽑지 않는다면 밀짚모자는 막을 수 없는 폭풍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뒤 정보통신을 끊습니다. 그리고 세턴성의 통화를 들은 나머지 오로성 중 한 명인 간디는 마린포드에서부터 거슬렸건만 기어코 카이도우를 꺾겠구만. 이 정도로 우리를 위협한 사내는 조이보이, 록스티, 지백, 골디 로저 단 3명밖에 없었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가장 젊어 보이는 오로성이 그렇다면 지금 당장 밀짚모자를 공격하는 게 좋아 보이는군. 제 아무리 밀짚모자라 할지라도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리우는 카이도우를 상대로 전혀 지치지 않았을 리가 만무하니 말이오. 그리고 과거 그 사내와 비교한다면 아직은 악마의 열매 활용 능력이 많이 떨어져 보이는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머리 흰수염 오로성은 이 정도 사안을 우리끼리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소. 아무래도 그분께 보고를 드린 이후 그분의 판단을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소. 라고 말했고 오로성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곧바로 허의 옥자로 향합니다. 루피가 카이도우를 쓰러뜨린 이후 곧바로 루피는 체력을 모두 소진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견문색 필기를 통하여 루피의 승리를 직감한 조로는 드디어 끝났다. 루피의 승리야. 라고 말했고 모모노스케는 기뻐하며 루피라면 또다시 해낼 줄 알았소. 라고 말하며 매우 기뻐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곧바로 용으로 변신하여 루피에게 날아갔고 쓰러진 루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카이도우는 없었으며 카이도우는 용암 속에 빠져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그대라면 해낼 줄 알았소. 와노쿠니를 2번이나 지켜줘서 고맙소. 아버지 코즈키 오덴과 해적왕 로저가 기다리던 사나이는 당신이 맞는 것 같소.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곧바로 루피를 업고 밀짚모자 일당과 흰수염의 적단 와노쿠니의 강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쓰러진 루피를 본 우솝은 이봐 루피 죽은 거 아니지? 라고 말하며 눈물을 터뜨렸고 조로와 쌍디는 이 녀석이 죽을 리가 없잖아. 라고 말하며 루피를 단 1%도 의심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루피 수고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초파는 그 순간만큼은 겁쟁이가 아닌 의사로 변하며 체력을 다해서 쓰러진 것 뿐이에요. 한 2-3일 쉬면 멀쩡해질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그럼 우리의 임시 출항일은 3일 후로 하지. 그리고 정확한 출항일은 우리의 선장이 깨어나면 선장이 결정하도록 한다. 라고 말하며 실질적인 2인자다운 모습을 보였고 쌍디는 루피가 바로 떠날 놈이냐 잔뜩 먹고 가겠지. 라고 말하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밀짚모자 일당과 흰수염의 적단의 출항 시기는 최소 3일 뒤로 결정되었습니다. 로우는 밀짚모자 일당과 흰수염의 적단이 3일 후에 출항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3일간 더 머무를 이유가 없다. 밀짚모자가 깨어난다면 고맙다는 말을 전해줘라. 라고 말했고 로빈은 로우에게 로드 포네그리프의 복사본을 쥐어주며 이번 전쟁에서 우릴 도운 대가야.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고 로우는 웃으며 다음번엔 밀짚모자의 목을 노릴 수도 있다. 우린 해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지만 지금만큼은 너희들을 동료라고 생각하겠다. 라고 말했고 밀짚모자 일당은 웃으며 로우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로빈은 키드에게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 뾰족머리 라고 말하며 자신을 러브루치로부터 구해준 키드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키드는 누구더러 뾰족머리라는 거냐, 밀짚모자가 일어나면 전해줘라. 다음에 만나면 패 죽여버린다고. 라고 말하며 웃었고 에이스는 폭소하며 이놈 따위가 루피를 이라고 말했고 키드는 발끈하며 원래라면 빅맘이나 카이도우를 잡을 남자는 나였다. 니놈 형제가 가로챈 거라고.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키드 역시 굳이 3일간 와노쿠니에 머무르지 않고 떠나간다고 말하였고 키드의 적단과 로우의 적단은 와노쿠니를 떠나 다른 섬을 향하여 새로운 모험을 시작합니다.
오로성들은 와노쿠니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세계정부의 최대 권력가인 이무가 있는 허의 옥자로 향했고 이무는 곧바로 허의 옥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세턴성은 이무님이시여 바다의 황제라고 불렸던 카이도우와 빅맘, 불주먹 에이스, 밀짚모자 루피가 와노쿠니에서 격돌하였고 그 전쟁에서 불주먹과 밀짚모자가 승리하였습니다. 불주먹의 이름은 포트거스 디 에이스, 밀짚모자의 이름은 몽키 디 루피, 공교롭게도 두 명 다 D의 일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간디는 특히 밀짚모자의 행보는 심상치 않습니다. 마린포드에서 단신으로 센고쿠 전 해군 원수를 격파하고 와노쿠니에서는 카이도우를 꺾었습니다. 또한 그 남자 이후 800년간 각성자가 없었던 그 능력을 이라고 말했고 이무는 놀라며 그 남자라면 조이보이를 말하는 건가? 라고 물었고 간디는 그렇습니다 이무님, 밀짚모자가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다시 한번 사용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무는 마린포드에서 본 것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밀짚모자가 원피스나 고대병기는 손에 넣었느냐? 라고 물었고 대머리 흰수염 오로성은 아직입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밀짚모자는 3개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획득하였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밀짚모자가 원피스를 얻기 전에 반드시 밀짚모자를 처단해라. 만약 밀짚모자가 라프텔에 도달하여 원피스를 손에 넣게 된다면 우리조차 감당할 수 없는 남자가 될 것이다. 밀짚모자는 역사에서 지워버려야 할 불빛이다. 라고 말한 뒤 허의 옥자에서 내려갑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이무가 역사에서 지워버린 인물은 원피스의 창시자 조이보이와 로저 이전 최강의 적 록스가 있습니다. 오로성은 허의 옥자에서 나온 뒤 곧바로 해군의 주요 인물을 포함한 세계정부의 주요 강자들을 모조리 소집합니다. 그리고 마리조아의 회장에는 아카이노 키자루, 로쿠교 후지토라, 오로성 홍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세탄성은 와노쿠니에서 빅맘 카이도우와 밀짚모자 불주먹이 충돌한 것은 다들 알고 있겠지. 그리고 이 전쟁에서 밀짚모자와 불주먹이 완승을 거두었다. 현재 카이도우와 빅맘의 생사는 알 수 없는 상태. 지금이 해적의 씨를 말릴 절호의 기회다.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확실히 그때 처리를 해뒀어야 했는데 밀짚모자, 불주먹 이라고 말하며 과거 정상결전을 떠올리며 마린포드에서 루피와 에이스를 잡지 못한 것을 매우 후회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지금 당장 와노쿠니로 진격합니까? 하지만 해군이 총출동하게 되면 해군본부와 마리조아를 지킬 병력이 사라질 텐데 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모조리 와노쿠니로 향한다면 해군본부와 마리조아를 지킬 병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오로성 간디는 밀짚모자는 그 누구보다 위험한 인자다. 무리를 해서라도 싹을 잘라야 한다. 이 작전은 그분께서도 허락하신 터라 신의 기사단의 지원이 있을 거다. 라고 말하며 해군이 자리를 비우더라도 신의 기사단이 마리조아를 지킬 것이기에 해군이 출격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신의 기사단 직접 움직이는 건 처음 보군요. 밀짚모자가 그렇게 위험한 사내입니까? 라고 물었고 대머리 흰수염 오로성은 사카즈키 아무리 자네라고 할지라도 알아서 안되는 극비일세. 우선은 와노쿠니로 향하여 밀짚모자를 토벌하는 것에만 집중해주게 라고 말하며 제 아무리 해군의 원수 아카이누라 할지라도 이무 조이보이 니카와 관련된 극비를 알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와노쿠니로 향할 준비를 마쳤고 아카이누와 신 3대장을 주축으로 해군의 정예부대가 와노쿠니로 출격합니다. 해군이 와노쿠니로 떠난 이후 노란머리의 오로성은 과학병기를 지원받기 위하여 닥터 베가펑크에게 연락을 합니다. 하지만 베가펑크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고 노란머리 오로성은 베가펑크 이 중대한 상황에 연락이 되진 않다니 라고 한탄하며 통신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노란머리 오로성은 센토마루에게 연락하였고 센토마루는 곧바로 회신합니다. 그리고 노란머리 오로성은 과학부대 대장 센토마루 지금 당장 모든 세라핀과 파시피스탄 마크3를 끌고 마리조아로 와라 라고 말했고 센토마루는 모든 세라핌이라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란머리 오로성은 세라핌과 파시피스탄 마크3가 있다면 해군이 없더라도 혁명군 상황으로부터 마리조아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오 라고 말했고 세턴성은 때마침 신의 기사단도 마리조아와 해군본부에 도착했다고 하군 이라고 말하며 세계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데 성공합니다. 센토마루는 베가펑크에게 오로성이 자신에게 모든 세라핀과 파시피스타 마크3를 데리고 마리조아로 오라고 했다는 것을 말했고 베가펑크는
드디어 때가 온 건가? 어차피 세계정부에서는 이번 일이 끝나면 우리를 토사구팽할 게 뻔할세. 죽을 걸 알면서 병기들을 내줄 필요는 없지 라고 말했고, 베가펑크의 새틀라이트 중 하나인 릴리스는 그럼 세계정부 그 자식들 마음에 안 들기도 했고 지금이 세계정부를 배신할 가장 좋은 기회 같은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샤카는 스텔라, 지금 세계정부를 배신할 겁니까? 라고 물었고, 베가펑크는 그래, 지금이 적기인 것 같다. 센토마루, 미안하지만 세라핀과 파시피스타 마크3를 모두 소집하여 혁명군의 본거지로 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센토마루는 놀라며 뭐 정부를 배신한다고? 그리고 명령 불복종에 모자라 혁명군과 붙어먹는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라고 말했고, 베가펑크는 나와 드래곤은 유서가 깊지, 우리가 혁명군이 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야. 그리고 자네도 알지 않는가? 세계정부가 추구하는 정의는 옳지 못하다는 걸 라고 말하자 센토마루는 크게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베가펑크는 센토마루군 잊지 말게 어린 시절에 너를 구해준 게 누구인지 말일세 라고 말하며 과거의 은원을 들먹였고, 센토마루는 한숨을 쉬며 그래, 아저씨에겐 빚이 있으니. 그런데 혁명군으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세계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라고 말했고, 베가펑크는 자네에게 갑자기 모든 세라핀과 파시피스타 마크3를 데리고 마리조아로 오라고 한 이유를 모르겠나? 아마 마리조아를 지키는 상당수의 경비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재중이 되었기 때문일 걸세. 그리고 아마 해군이 부재중이 된 이유는 해군의 모든 병력이 빅만 카이도우와의 전쟁으로 인하여 전력이 온전치 않은 밀짚모자와 불주먹을 잡기 위하여 와노쿠니로 진격했기 때문일 걸세. 그 말은 즉슨 세계정부에서도 우리에게 신경쓸 병력은 없다는 소리일세. 더군다나 혁명군과 같이 있는다면 세계정부라 할지라도 우리를 노릴 수는 없다는 말씀. 지금이 정부를 배신한 적기일세 라고 말했고, 센토마루는 한참을 고민한 이후 곧바로 세라핀과 파시피스타 마크3를 모조리 소집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새틀라이트와 센토마루, 세라핀, 파시피스타 마크3와 함께 혁명군의 본거지로 이동합니다. 베가펑크는 세라핀과 파시피스타 마크3를 모두 집결시킨 이후 곧바로 드래곤에게 연락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드래곤 날쌔, 닥터 베가펑크, 지금 당장 혁명군의 본거지로 갈 셈이니 그렇게 알고 있으세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당황하며 닥터 베가펑크, 언질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인가? 아무리 자네와 내가 내통 중이라고 한들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가펑크는 뭐 어차피 예견된 일 아니었는가? 그건 그렇고 자네 아들 대단하구만. 마린포드에서는 센고쿠를 꺾더니 이번에는 카이도우를 꺾었다더군. 하지만 그 결과 루피는 해군이 가장 노리는 인물이 됐어. 자네도 눈치챘지 않는가? 현재 모든 해군의 전력이 와노쿠니로 향하고 있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드래곤은 루피라면 잘 해낼 거다. 그놈도 어엿한 성인이자 해적이야. 내가 뭐라 할 순 없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역시 냉정하구만. 하지만 자네에게도 기회가 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지금 현재 마리조아의 보안은 매우 허술해져 있을 것이야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안 그래도 우린 마리조아를 칠 생각이다. 자네의 도움이 있다면 세계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 꿈만은 아닐세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가 끌고 오는 세라핀과 파시피스타 마크3와 혁명군의 힘을 합친다면 세계정부의 허를 찌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우선 알겠네. 지금 당장 혁명군의 본거지로 출발하도록 하지 라고 말한 뒤 통신을 끊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세상을 바꿀 기회가 왔다. 기다려라 세계정부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가 도착하면 곧바로 마리조아를 침공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보가 다가와 드래곤씨 드디어 마리조아를 공격할 순간이 왔군요. 헌데 저는 루피와 에이스가 걱정됩니다. 제 아무리 루피와 에이스라 할지라도 해군의 정예 부대를 감당할 수 있을지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다. 지금 내게 우선순위는 아들인 루피를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꿀 기회를 잡는 것이다. 그리고 루피라면 반드시 잘 해낼 거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답을 찾는 이들이 D니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 역시 자신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하였으며 루피와 에이스를 신뢰하고 있었기에 우선 눈앞의 계획에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드래곤 역시 부모였기에 겉으로는 계획에 모든 신경이 쏠린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드래곤 역시 루피를 걱정하고 있으며 자신이 마리조아를 침공한다면 해군이 복귀할 것을 대충은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마리조아를 침공하는 것이 루피를 간접적으로 도울 수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어린 시절 루피의 사진을 보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루피. 시대는 때로 온갖 우연과 기계를 품고서 세계에 물음을 던진다. 우리가 언젠가 만난 날도 올 테지 라고 말하며 아들을 생각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세계정부에서는 베가펑크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베가펑크와 연결되지 않았고, 노란머리 오로성은 베가펑크가 이번 일이 끝나면 자신을 토사구팽하려는 것을 파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센토마루 역시 최초의 회신 이후에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세계정부 측에서는 에그헤드 섬으로 감시선을 보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베가펑크와 센토마루가 모든 세라핀과 파시피스타 마크3를 이끌고 혁명군과 접촉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베가펑크가 배신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노란머리 오로성은 역시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진 남자라는 건가, 우리가 토사구팽할 것을 눈치챘나 보군. 그런데 하필이면 혁명군 쪽에 붙다니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가 혁명군 쪽에 붙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의 기사단 단장이 노란머리 오로성에게 다가와 뭘 그리 걱정하시오. 해군과 과학병기가 없다고 한들 마리조아에는 사이퍼폴과 세계정부가 자랑하는 인물들이 있지 않소. 그리고 여차하면 우리들이 나서도 되고 라고 말했고, 노란머리 오로성은 그래 너희들이 있었지. 신의 기사단, 세계정부 최상층에 해당하는 세계정부 최대의 검, 존재 자체가 극비이기에 신의 기사단의 정체를 알고 있는 인물은 극소수지 라고 말하며, 혁명군이 마리조아의 경비가 허술해진 틈을 타 마리조아를 기습한다고 하더라도 신의 기사단이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기에 마리조아를 괴멸시키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해군은 세계정부의 명령을 받은 이후 밀지모자 루피와 불주먹 에이스를 사살하기 위하여 곧바로 와노쿠니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해군은 역대 어떠한 버스터콜과 비교하여도 큰 규모의 전력을 이끌고 와노쿠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노쿠니에 도달하기 직전 키자루는 아카이누에게 우리가 이렇게 나선 적이 있었던가? 3대장이 모조리 출동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데 거기다가 현 해군 원수인 너도 함께 동행하고 말이지. 밀짚모자와 불주먹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건가? 라고 말했고, 아카이노는 밀짚모자와 불주먹, 로저와 드래곤의 아들이다. 당연히 세계의 질서에 위협되는 인물들이면 분명하지. 하지만 사왕과의 충돌 자체를 꺼리는 양반들이 이번에는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 해군의 모든 병력을 출격시키는 건지 라고 말하며, 아카이누조차도 해군이 무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로성과 이무가 이토록 무리하여 루피를 잡으려 하는 이유는 루피가 조이보이의 재림이기 때문이며 타사왕과는 위험도에서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카이누조차도 이 사실을 알지는 못하기에 세계정부의 강경한 행동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해군에 징병된 후지토라와 로쿠규 역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로쿠규는 라하하하, 해군본부가 이렇게 화끈한 집단이라니. 내가 해군에 입대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군이 이런 움직임을 보인 적은 없었는데 안 그렇소 후지토라 양반? 이라고 말했고, 후지토라는 진중한 표정을 지으며 가벼운 마음으로 상대할 인물들이 아닙니다. 밀짚모자 루피, 불주먹 에이스, 우리가 상대해야 할 남자들은 바다의 지배자 사왕을 꺾은 강자들입니다 라고 말했고, 로쿠규는 뭐 대단하긴 하다만 그래봤자 루키들 아닙니까? 우리 측에는 세계정부의 최고 전력인 해군대장 3명과 바다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아카이누 원수까지 있지 않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해군본부의 함선은 와노쿠니에 도착하였습니다. 와노쿠니 전쟁에서 승리한 밀짚모자 일당과 흰수염의 작단 와노쿠니의 강자들은 한창 연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매우 좋아하던 조로 역시 이날만큼은 원없이 술을 마시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와노쿠니 근처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느꼈고 본능적으로 위기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에이스를 찾아갔고, 에이스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롤로노와 조로, 너도 느꼈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조로는 단순히 기분 탓이라고 느끼기엔 너무나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왔다. 그리고 이 정도의 위압감은 빅맘 카이도우에게서 느껴졌던 공포가 느껴진다 라고 말하며 빅맘과 카이도우의 버금가는 강자들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마르코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마르코는 그 말을 듣고 보니 나도 느껴지는 것 같구만. 우선은 내가 빠르게 확인하고 돌아오겠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불사조로 변신하여 와노쿠니의 입구격인 폭포로 날아갑니다.
마르코는 와노쿠니의 입구격인 폭포에 날아가며 점점 선명해진다. 신세계에서도 이 정도의 위압감을 뿜어낼 수 있는 인물은 극소수다. 사왕 빨간머리 샹크스, 해군 원수 아카이누, 해군대장 후지토라, 키자루, 로쿠규, 세계 최강의 검사 미오크, 해군 영웅 거프, 전 해군 원수 센고쿠, 전 로제 적단 부선장 레일리, 그리고 밀짚모자 루피아 불주먹 에이스. 다른 사람들은 다 맞더라도 제발 해군만 아니라면 좋겠구만 요이. 백수의 적단 빅맘 해적단과 대결한 직후에 우리들은 해군 전체를 상대할 만한 저력이 남아있진 않으니 하지만 해군이 모조리 출격하는 경우는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잠시 후 와노쿠니의 폭포에 도달하였고 자신이 그토록 바라지 않았던 상황을 마주합니다. 와노쿠니의 폭포에는 무수히 많은 해군의 함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마르코는 아카이누와 키자루를 목격하였고 우선은 연회장으로 돌아가 이 소식을 모두에게 알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키자루가 마르코를 발견하였고 키자루는 곧바로 공중에 튀어오르려 합니다. 하지만 아카이누가 어차피 저놈 지금 못 잡는다. 훗날을 기약해라 보르살리노.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폭포를 건너는 거다.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웃으며 마린포드에서 복수를 하려 했는데 아쉽게 되었어. 라고 말하며 마르코를 추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곧바로 연회장으로 돌아갑니다. 마르코는 연회장으로 돌아온 이후 곧바로 에이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쌍디와 조로가 있었고 마르코는 역시 너희들도 느꼈다는 건가? 밀짚모자가 신뢰하는 양날개답구만 이라고 말하며 조로와 쌍디의 견문색 패기와 위기감지 능력을 칭찬해줍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예상했다시피 지금 와노쿠니의 폭포에는 해군들이 있다. 그리고 아카이누를 포함한 해군본부의 대장들이 모두 왔다 요이. 지금의 우리의 병력으로는 그들을 막기 힘들어 보인다 요이. 우선 밀짚모자가 다시 깨어날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될 것 같다 요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이스는 아카이누 그 녀석의 강함은 누구보다 내가 잘한다. 그렇기에 그 녀석은 내가 맡겠다. 라고 말하며 과거 마린포드에서 일어난 정상결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모두에게 해군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에이스는 단상에 올라간 이후 모두 연애 도중에 미안하다만 빅맘 카이도우와의 전쟁 이후 부상을 입은 우리를 잡기 위하여 해군본부의 주요 전력들이 모두 와노쿠니로 집결한 것 같다. 모두 필요하겠지만 해군과의 전투를 준비해주길 바란다. 루피가 깨어날 때까지만 버텨낸다면 우리에게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라고 말했고 빠르게 상황 파악을 끝내 밀짚모자의 땅 흰수염의 작단은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우리도 해군을 상대하는 걸 돕겠소. 루피와 에이스에겐 빚을 졌소. 라고 말하며 와노쿠니의 주요 전력도 전쟁에 참여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카자야 고남자의 대부분들이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중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사실상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가 없었고 그나마 모모노스케만이 해군과의 전투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마르코는 해군과의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해군과의 대결을 급하게 끝낼 필요는 없다 요이. 밀짚모자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만 버틴다면 해군도 작전상 후퇴를 할 수도 있으며 우리의 승리 확률도 크게 오를 것이다 요이. 그러니 정예병을 산출하여 선발대만이 해군과 부딪히고 후발대는 와노쿠니에서 밀짚모자를 보호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고 말했고 나미는 그래 마르코 말이 맞아. 어차피 아카이누 키자루 이런 놈들에겐 우리가 나서봤자 크게 달라지는 게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나미는 정상결전 당시 아카이누와 잠시 겨뤄봤으며 그때 아카이누의 공포를 체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담배를 피며 레이디들을 굳이 전장에 내보낼 필요는 없지. 해군 대장을 상대하는 일이라면 나와 마리모 검사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면 나 혼자 가도 괜찮고 라고 말했고 조로는 뻥글 눈썹 주제에 해군 대장을 상대하겠다고. 차라리 나 혼자 가는 게 낫지. 짐짝이나 되지 마라 뻥글 눈썹 이라고 말하며 조로와 쌍디는 티격태격거립니다. 그러자 마르코는 웃으며 해군 대장을 상대하러 가는데 여유롭구만. 에이스 우리 측에서는 누가 나설 거지? 네가 이제 새로운 흰수염 해적단의 선장이니 네 의견을 따르겠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내가 아카이누를 맡으면 되고 마르코, 조주, 비스타 너희들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주는 스무디와의 대결로 부상을 입었고 현재 부상을 치료하는 중이었기에 마르코가 조주에게는 상처를 치료하라고 말했고 꽃에도 본진에도 강자가 한 명쯤은 필요했기에 조주는 남아있기로 결정하며 흰수염 해적단 측에서는 에이스, 마르코, 비스타가 선발대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야마토가 대화에 끼어들며 나도 가게 해줘 에이스. 난 코즈키 오뎅으로서 와노쿠니를 지킬 의무가 있어.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웃으며
그래 야마토 너도 같이 가자. 근데 그 오뎅이라는 말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라고 물었고 야마토는 에이스의 마지막 말은 못 들은 채 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나도 함께 가겠네. 능력자들이 바다에 빠진다면 건져올 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와노쿠니의 지형은 매우 험난해서 바다에 빠질 위험이 있다네 라고 말하며 자신도 선발대에 합류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능력자들이 바다에 빠졌을 때를 대비하는 용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무력 또한 상황 최고 간부 수준의 강자이기에 징베의 합류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카자야 고남자들 중 몸이 멀쩡했던 이조, 네코마무시, 이노아라시도 선발대에 합류했고 최종적으로 에이스, 마르코, 비스타, 야마토, 조로, 쌍디, 징베, 이조, 네코마무시, 이노아라시가 선발대로 결정되었고 이들은 해군을 상대하기 위하여 와노쿠니의 폭포로 향합니다. 아카이누는 와노쿠니의 폭포를 보며 이럴 때 그놈이 있었다면 폭포를 모조리 얼려버린 뒤 간단히 건너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러자 키자루는 확실히 그렇긴 하네. 하지만 떠나간 사람을 잊자고 쿠자는 자네에게 져서 떠나간 사람이 아닌가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와노쿠니의 폭포를 어떻게 갈지 깊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카이누는 로쿠규에게 아라마키 네 능력으로 저 폭포 위에 숲으로 된 길을 만들 수 있겠나 라고 물었고 로쿠규는 웃으며 라하하하 문제없습니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숲숲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엄청난 크기의 나무를 생성해냅니다. 그리고 후지토라가 곧바로 그 나무를 썰어버렸고 그 나무는 폭포를 오를 수 있는 발판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만족한 듯이 웃음을 지었고 해군 전원에게 로쿠규가 만들어낸 나무를 밟고 와노쿠니의 폭포를 오르라고 명령했고 해군은 무서운 기세로 와노쿠니로 향합니다. 조로는 선발대로 선정된 이후 가장 먼저 출발하였고 자신감에 찬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로는 이미 2년 전에 미호크와 겨룰 만큼 실력 있는 검사였으며 2년의 수련을 끝낸 이후에는 킹을 손쉽게 잡아낼 만큼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조로는 현 시점 해군 대장과 비교하여도 우열을 가르기 어려울 만큼 성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로가 뛰어가는 모습을 본 상디는 당황하며 저 녀석 저거 길도 모르는 녀석이 혼자 가며 어쩌자는 거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밀짚모자 일당도 한심을 쉬자 비스타는 당황하며 아무리 길을 모른다고 해도 그냥 앞으로 쭉 뛰어가기만 해도 되는데 설마 길을 잃겠소 라고 말했고 우섭은 성질을 내며 저 녀석은 100m 달리기를 하다가도 방향 감각을 잃어서 앞으로 잘못 나아가는 놈이라니까 라고 말했고 비스타는 놀라며 검술과 길 찾는 능력이 비례하는 건 아니군 이라며 황당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검사로서 조로를 매우 좋아하고 있었기에 곧이어 조로를 따라 나섭니다. 조로와 비스타가 떠나간 이후 에이스는 그럼 우리도 가볼까? 아버지의 복수를 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왔군 이라고 말한 뒤 날아갑니다. 그리고 뒤이어 마르코, 야마토, 쌍디, 징베, 조주도 곧바로 출격하였고 마침내 해군과 밀짚모자 일당, 흰수염 해적단의 대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출발한 조로는 당연하게도 길을 잃어버렸고 와노쿠니의 폭포 쪽에 도착한 게 아니라 꽃의 도읍이라는 엉뚱한 곳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조로는 길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고 꽃의 도읍에서 해군의 흔적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해군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로의 뒤를 따르던 비스타는 롤로노아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는군. 아무래도 그 코쟁이의 말이 사실이었나 보군 이라고 말하며 조로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곧이어 해군들을 발견하였고 곧바로 로즈론도를 사용하여 해군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며 해군들을 소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해군본부대장 후지토라가 나타났고 비스타는 후지토라의 검을 보며 맹인검사 들어본 적이 있수다. 해군본부에 새롭게 징집된 해군본부대장 실력만큼은 괴물이라고 정평이 나있더군. 과연 명성만큼이나 검을 잘 다루는지 확인해볼까? 라고 말했고 후지토라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비스타를 감지한 이후 검을 사용하는 실력자라 들은 바에 의하면 롤로노와 조로 아니면 화검에 비슷하겠군요. 삼도류가 아닌 것으로 보아하니 당신은 흰수염 해적단 5번 대대장 비스타로군요. 라고 말했고 비스타는 나를 알고 있는가? 이거 영광이구만. 그래 이번엔 어떤 꽃을 피워볼까? 라고 말하며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후지토라와 비스타의 대결이 성사된 이후 후지토라는 곧바로 해군대장의 클라스를 보여드리지요 라고 말한 뒤 중력도를 꺼내들어 쿠궁쿠궁 열매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매우 거대한 운석이 비스타를 향해 날아왔고 비스타는 매우 놀라며
이런 능력은 아버지와 아카이누밖에 보질 못했는데 라고 말하며 당황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비스타가 고작 운석의 전의를 상실한 일은 없었고 비스타는 곧바로 공중에 튀어오른 뒤 운석을 반토막 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후지토라는 중력을 조절하여 공중에 튀어오른 비스타를 땅에 처박으려 하였고 비스타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후지토라의 능력에 저항합니다. 하지만 후지토라의 무장색 패기가 비스타보다 근소하게 강하였기에 결국 비스타는 후지토라의 능력을 무효화하지 못하였고 그대로 땅에 처박혀버립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비스타에게 다가와 참격을 날렸고 중력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던 비스타는 후지토라의 참격을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후지토라의 공격이 일전에 비스타가 크래커와 겨루며 부상을 입었던 팔에 적중하였고 비스타는 치명상을 입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이를 감지하였고 다시 한번 비스타의 주변에 중력을 조절하여 비스타의 움직임을 묶은 뒤 비스타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비스타는 이번에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후지토라의 공격 경로를 미리 예상한 뒤 후지토라의 공격을 흘리는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반격하여 후지토라의 복부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하며 후지토라에게 데미지를 넣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역시 흰수염 해적단의 대장이군요. 성하지 않는 몸으로 이 정도라니 라고 말하며 비스타의 강함을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후지토라의 말투와 어조를 참고하면 후지토라는 이미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으며 비스타 또한 그것을 느꼈기에 비스타는 얕보지 말라고 해군대장 나으리 아직 전력을 보이진 않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웃으며 사내 대장부답군요 라고 말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비스타를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곧바로 쿠궁쿠궁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과 비스타 주변에 있는 모든 잔해들을 들어올렸고 방대한 양의 잔해들이 공중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당신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비스타에게 엄청난 양의 잔해들을 모조리 투여합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이런 선물을 원하진 않았는데 말이야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로즈론도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다가오는 잔해들을 모조리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후지토라가 날린 잔해의 양이 워낙 많았기에 로즈론도 한 번으로 이를 모두 막아내긴 한 무리였고 비스타는 플라워 론도와 메리골드 론도를 연속으로 사용하여 후지토라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냅니다. 하지만 비스타는 무리하게 체력을 소진했던 터라 체력에서 한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스타는 흰수염 해적단의 돌격 대장이라고 불리며 흰수염과 마르코 다음으로 강했던 인물이기에 사왕 최고 간부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후지토라는 해군본부의 대장이며 괴물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기에 제 아무리 비스타라 할지라도 후지토라와의 1대1 대결에서는 열세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비스타는 크래커와의 대결을 끝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잔부상을 달고 있는 상태였으며 체력도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크래커는 실력과 체력에서 한계를 보이며 후지토라에게 밀리기 시작하였고 비스타 본인도 이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전투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기에 빠르게 승부를 보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며 빠르게 승부를 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곧바로 매우 빠른 속도로 후지토라에게 접근하였고 후지토라가 맹인이었기에 사각 공격에 취약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각을 노려 공격합니다. 하지만 후지토라는 견문색 패기가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기에 비스타의 기습 공격을 막아냈고 후지토라는 곧바로 비스타의 주변에 중력을 조절하여 비스타의 발을 묶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비스타는 순간적으로 몸을 뒤로 빼며 후지토라가 중력을 조절하는 공간에서 빠져나가는데 성공했고 비스타는 곧바로 자신의 필살기인 플라워 론도를 사용하여 후지토라에게 치명상을 입히려 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이건 좀 위험할 수도 있겠군요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강력한 기술 중 하나인 지옥여행을 사용하여 비스타의 플라워 론도를 방어해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비스타가 후지토라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니놈이 플라워 론도를 막을 것을 예상했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으며 검을 흑도로 변환시킨 이후 로즈 론도를 사용하여 후지토라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피를 토하며 무릎을 꿇었고 비스타는 후지토라를 보며 다시 일어나지 마라 나도 이미 한계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스타의 발행과는 다르게 후지토라는 곧바로 다시 일어났고 후지토라는
역시 흰수염 해적단의 간부라는 겁니까? 이 정도로 저를 몰아붙이다니요. 허나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았다면 해군본부의 대장이라고 불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쿠궁쿠궁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매우 넓은 범위의 중력을 지디겨버렸고, 비스타는 후지토라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며 한쪽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곧바로 연속 운석 떨어뜨리기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연속 운석 떨어뜨리기는 후지토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에 무수히 많은 운석을 연속적으로 떨어뜨리는 기술로 일반적인 운석 떨어뜨리기보다 강력하고 신속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중력에 지지겨지고 있는 상태였기에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던 상태였고, 결국 운석을 3개 정도 베어버린 이후 연속 운석 떨어뜨리기를 막아내지 못하며 쓰러집니다. 비스타를 쓰러뜨린 후지토라는 부하 해군들에게 비스타를 체포하여 임펠다운으로 연행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엄청난 폐양색 패기를 뿜어냈고 후지토라를 제외한 해군들이 모조리 쓰러집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놀라며 폐양색 패기, 들은 바에 의하면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는 인물은 밀짚모자와 불주먹밖에 없을텐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폐양색 패기를 뿜어낸 장본인은 루피와 에이스가 아니었고 조로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후지토라에게 다가와 검을 맞댄 이후 쓰러진 거냐 화검, 정상결전에서의 빚은 바로 갚아주겠다. 해군대장 후지토라 오랜만이군 이라고 말했고, 후지토라는 롤로노와 조로군요. 헌데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보다시피 눈이 이래서 기억이 나질 않군요 라고 말했고, 조로는 웃으며 니놈 눈이 이상한 게 아니야, 또 다른 미래가 펼쳐진 거니 라고 말했고, 밀짚모자 일당이 시간여행을 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후지토라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비스타는 조로를 보며 주연 등장이라는 건가? 길치라고 들었는데 용케도 찾아왔구만 이라고 말했고, 조로는 길을 잃기는 했지만 너희 둘의 검이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찾아왔다 라고 말하며 뼛속까지 검사 나온 모습을 보였고, 비스타는 웃으며 왜 매 눈이 니놈을 경계하는지 알겠군. 롤로노와 조로 나에게도 보여다오. 차기 세계 최강의 검사의 강함을 이라고 소리쳤고, 조로는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 잘 봐둬라. 난 매의 눈을 꺾기 전까지 누구에게도 질 수 없으니 후지토라 시작하자고. 너와 나의 대결을 이라고 말했고, 후지토라와 조로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밀짚모자 일당과 흰수염 해적단을 소탕하기 위해 와노쿠니에 도달한 해군은 곧바로 공격을 감행했고, 키자루는 아카이누에게 저것들 모조리 사용시켜도 상관없지? 라고 물었고, 아카이누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곧바로 번쩍번쩍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와노쿠니를 헤집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비교적 몸이 멀쩡했던 아카자야 구남자들인 이조, 이누아라시, 네코마무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이조를 보며 마린포드에서 본 적 있는 놈이 한 명 있군. 그렇다는 건 적이란 말인데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이조에게 빛의 속도로 다가간 이후 속도는 곧 무게, 빛의 속도로 차여본 적 있나? 라고 말한 뒤 이조의 복부에 발차기를 갈겨버립니다. 그리고 이조는 단 한 방만에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네코마무시와 이누아라시는 분노하며 키자루에게 덤벼듭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낮이었기에 달이 떠있지 않았고, 네코마무시와 이누아라시는 스로나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스로나를 하더라도 키자루에게 상대가 될 리가 없었는데, 스로나를 하지도 못한 네코마무시와 이누아라시가 키자루의 상대가 될 리가 없었고, 키자루는 이들의 공격을 가볍게 피해낸 이후 이들을 향하여 팔척 경공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네코마무시와 이누아라시는 키자루의 공격을 막아보려 하였으나 무용지물이었고, 키자루는 네코마무시와 이누아라시를 간단히 제압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고 곧바로 오니가시마로 향합니다. 키자루는 매우 빠른 속도로 꽃의 도읍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선발대를 제외한 밀짚모자 일당과 흰수염 해적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이게도 밀짚모자 연합군의 주요 전력들이 모조리 선발대로 빠지며 꽃의 도읍을 떠나갔기에 키자루를 막을 만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키자루가 온 것을 발견한 우속은 놀라며 키자루가 왔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죽여야 할 놈들이 여기 다 모여있다니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팔척 경공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즈는 모두 다 비켜있어라 라고 소리친 뒤 반짝반짝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전신을 다이아몬드로 변화시킨 이후 키자루의 공격을 홀로 막아섭니다. 하지만 팔척 경공옥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했기에 조즈조차도 완벽하게 막아내지는 못했고, 팔척 경공옥의 여파로 인하여 순식간에 연회장은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조즈를 본 키자루는 무섭구만. 흰 수염의 적단 3번 대대장 다이아몬드 조즈. 마린포드에서는 쿠잔을 몰아붙였다지 라고 말한 뒤 팔찌경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조즈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조즈에게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고 조즈는 팔을 들어올리며 키자루의 공격을 가다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몸을 회전시키며 자신의 발에 힘을 집중시켰고 결국 조즈는 키자루의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날아갑니다. 그리고 위기를 직감한 밀짚모자 연합은 조즈를 도와 키자루에게 저항하기로 결정했고 브룩은 오니가르기를 사용하여 키자루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브룩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할 수 있었기에 키자루에게 타격을 넣는데도 성공했으나 키자루의 방어력이 워낙 뛰어났기에 키자루는 브룩의 공격에 큰 데미지를 입지 않았고 곧바로 천충 운검을 사용하여 브룩을 베어버린 뒤 브룩을 발로 차서 날려버렸고 브룩은 쓰러집니다. 그리고 우섭, 로빈, 나미 등은 샤본디 제도에서 겪은 키자루와의 악몽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초파는 루피를 바라보지만 루피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고 밀짚모자 연합은 대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키자루는 브룩을 처리한 이후 곧바로 나미를 처리하기 위하여 나미에게 다가갔고 나미는 제우스를 사용하여 키자루를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제우스의 화염을 가볍게 뚫어내며 나미에게 돌진하였고 겁에 질린 나미는 눈을 감으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즈가 다가와 브릴리언트 펑크를 사용하여 키자루를 날려버렸고 키자루 네 상대는 나다. 한눈 팔지 말라고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여유를 보이며 무섭구만. 이번 건은 조금 충격이 들어왔구만 이라고 말했고 조즈는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소리치며 공중에 떠있는 키자루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속도에서 조즈에게 확실히 우위에 있었기에 조즈의 공격을 순식간에 피해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빈이 꽃꽃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키자루의 팔다리를 잡으며 키자루를 묶어두려 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번쩍번쩍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몸을 유동화시킨 이후 로빈의 능력을 뿌리쳤고 조즈의 돌진을 가볍게 피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공중에서 몸을 180도 회전한 이후 곧바로 조즈를 땅에 쳐박아버렸고 레이저를 사용하여 조즈가 유일하게 다이아몬드로 변환시키지 않은 신체인 오른쪽 얼굴을 정확하게 조준하였고 조즈는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곧바로 로빈에게 다가가 로빈의 복부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리려 했고 로빈은 토비로포 블랙마리아를 꺾은 자신의 최고 기술인 데모니오 플루르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키자루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츠무가리를 사용하여 로빈의 데모니오 플루르를 베어버린 이후 로빈의 앞면에 강력한 발차기를 꼽아버리며 로빈을 리타이어 시킵니다. 그리고 우속과 나미는 동시에 제우스와 필살 초록성을 사용하여 키자루를 공격하였으나 키자루는 이를 가볍게 막아낸 이후 레이저를 이용하여 우속과 나미마저 리타이어 시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조즈, 나미, 로빈, 우소, 브룩이 리타이어 되자 프랑키와 초파는 동료를 당한 것을 보고 분노하였으나 키자루에 대한 공포가 더 컸기에 잠시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키자루가 프랑키와 초파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가옵니다. 키자루가 프랑키와 초파를 처리하려던 순간 용으로 변한 모모노스케가 다가와 키자루에게 보로브레스를 사용하였고 키자루는 불꽃에 휩쓸려 날아갑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순간 카이도우가 부활한 줄 알고 매우 놀랐으나 파란색 용이 아닌 핑크색 용을 보며 적어도 자신의 눈앞에 있는 용이 카이도우는 아님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와노쿠니에는 용이 많구만. 카이도우도 있고 800년 전에 류마라는 사내가 뵌 용도 있고 분홍색 용도 있구만. 시민들이 보면 놀라겠어 라고 말했고 모모노스케는 늦게 와서 미안하오. 이번에는 우리가 밀짚모자 일당을 도울 차례오. 루피공이 깨어날 때까지 버텨보겠어 라고 소리쳤고 키자루는 과연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 라고 말한 뒤 모모노스케에게 다가와 레이저 폭발을 사용해버립니다. 참고로 이 기술은 최대치로 출력 시 서마란을 날려버릴 만큼 강력한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키자루가 에너지를 많이 비축한 상태는 아니었기에 파괴력이 최대치로 출력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모노스케가 이 기술을 버티기엔 무리가 있었고 모모노스케는 단 한 방만에 인간형으로 돌아오며 변신이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정신을 잃은 모모노스케를 확인 사살하기 위하여 모모노스케에게 천암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르코가 날아와 불사 엉겅키를 사용하여 키자루의 공격을 막아섰고 소란이 있어서 달려와 봤더니 이놈이 있을 줄이야 키자루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오 마르코 오랜만일세 라고 말했고 마르코는 한가하게 인사할 기분이 아니군 키자루
라고 말하며 키자루에 의하여 쓰러진 희생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키자루도 비교적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마르코와 키자루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로쿠규는 숲숲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나무를 생성해내며 해군들에게 발판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후 로쿠규는 아카이누에게 라하하하 사카즈키상 칭찬 좀 해주쇼 라고 농담을 건넸고, 아카이누는 정색하며 밀짚모자와 불주먹을 잡기 이전까지 긴장을 유지해라 아라마키 라고 말했고, 로쿠규는 거참 너무 진지하시다니까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와노쿠니의 중심부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루피의 수배서를 보며 불주먹은 나랑 상성이 좋지 않으니 밀짚모자를 잡는 편이 낫겠군. 그럼 사카즈키 상도 칭찬을 해주겠고 말이야 라고 말하며 자신이 루피를 잡아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숲숲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와노쿠니를 빠르게 가르지르고 있었고 야마토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2년 전 마린포드에서 봤던 그 녀석이군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야마토에게 다가갔고, 야마토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로쿠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야마토에게 식물의 뿌리를 날카롭게 변환시키는 기술을 사용하여 야마토를 공격하였고, 야마토는 공중에 튀어오르며 이를 가볍게 피해냅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곧바로 내명팔개를 사용하여 로쿠규를 공격하였고, 로쿠규는 나무를 대거 생성하여 야마토의 공격을 막아내려 했으나 야마토의 공격력이 워낙 강했기에 로쿠규가 생성한 나무를 그대로 뚫어버리며 로쿠규의 얼굴에 내명팔개를 적중시킵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이를 버텨내는 엄청난 맷집을 연출하며 제법 강력한 기술을 쓰는구나. 하지만 이따위 공격에 쓰러진다면 대장으로서 체면이 서질 않는다고 라고 말합니다. 로쿠규는 야마토의 공격을 한 차례 허용한 이후 나무로 변신하여 전투력을 증진시켰고, 야마토 역시 개개열매 모델 오우쿠치노 마카미의 능력을 사용하여 인수형으로 변신하여 전투력을 증진시킵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야마토와 자신의 주변을 모조리 식물밭으로 만들었고 거대한 숲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숲 안에서 전투력이 더 오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야마토는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로쿠규와 자신의 주변을 모조리 얼려버리며 로쿠규의 공격을 낮추려 합니다. 그러자 로쿠규는 아랑곳하지 않고 야마토에게 빠르게 접근하여 야마토의 복부에 발차기를 날립니다. 그리고 로쿠규의 순간적인 공격을 반응하지 못한 야마토는 충격을 호소하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독성 식물을 소환하여 야마토를 공격하려 하였고, 야마토는 몽둥이를 사용하여 로쿠규가 소환한 식물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배양색 피기를 휘감은 이후 로쿠규의 복부를 향해 내명팔개를 적중시킵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충격을 버티지 못하며 몸이 완전히 깨져버리며 사라졌고, 야마토는 자신의 승리를 직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배양색을 휘감은 야마토의 내명팔개는 사왕 카이도우와도 대등하게 겨룰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 새싹이 피었고 로쿠규는 몸을 재생시키며 부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이번 공격은 제법 강력하구만 이라고 말하며 야마토의 폐위감 뇌명팔개를 고평가해 주었습니다. 다만 딱 그 정도 했을 뿐 로쿠규를 쓰러뜨릴 정도의 위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로쿠규는 매우 거대한 식물을 소환해낸 이후 식물의 전신에 무장색 폐기를 두른 이후 야마토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오우쿠치노 마카미의 능력과 카이도우에게 배운 내명팔개를 응용하여 오우팔개를 사용하여 로쿠규가 생성한 식물을 공격하였고, 야마토는 가까스로 로쿠규의 공격을 막아내는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쿠규의 본체가 야마토에게 다가와 겨우 능력으로 만든 식물 따위에 허덕일 줄이야 라고 말한 뒤 야마토의 앞면에 강력한 펀치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야마토의 밸런스가 붕괴되었고 로쿠규가 생성한 거대한 식물이 순식간에 야마토를 집어삼키며 야마토는 리타이어 되어버립니다. 야마토는 결국 실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로쿠규에게 패배하였고, 로쿠규는 곧바로 야마토의 양군을 빨아들인 이후 임펠다운으로 연행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야마토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해군이라면 오히려 와노쿠니를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의 너희들은 마치 카이도우처럼 와노쿠니를 침략하려는 침략자처럼 밖에 보이질 않는데 라고 말했고, 로쿠규는 정색하며 해적 주제에 뭐라는 거냐, 그리고 카이도우가 있었기에 와노쿠니의 평화가 유지된 것이다. 적어도 카이도우는 세계정부에게 반기를 들진 않았으니, 그리고 와노쿠니에는 인권이 없단 말이다. 세계정부의 가맹국도 아닌 이놈들이 무슨 권리로 해군의 보호를 받으려 하는 것이냐 라고 말했고, 야마토는 분노하며 로쿠규에게 저항하려 합니다. 하지만 로쿠규가 숲숲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야마토를 완벽하게 포박하였고, 야마토의 양군을 모조리
철저히 흡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쿠규의 몸에 불이 붙어버렸고 로쿠규는 매우 당황합니다. 그리고 쌍디가 나타나 레이디를 이렇게 거칠게 다루다니 니놈을 더더욱 용서할 수 없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징베마저 나타나며 징베는 로쿠규에게 곧바로 어인공수 당초기와 정권을 사용하여 로쿠규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야마토의 주변에 있는 식물을 모조리 태워버린 이후 야마토 이제 우리에게 맡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잠시 후 곧바로 전장에 복귀하였고 밀짚모자 일당의 간부 검은다리와 징베 이놈들도 모조리 연행해야겠군 이라고 말했고 쌍디는 담배를 피며 가능하겠어 브로콜리 자식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로쿠규는 정색하며 간부 따위에게 당하면 내 입지가 서질 않는다고 라고 말했고 로쿠규와 쌍디 징베의 2대1 대결이 시작됩니다. 쌍디는 로쿠규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우선 거추장스러운 식물 먼저 태워버리고 시작해야겠군 이라고 말한 뒤 디아블 잠부를 사용하여 마치 이글이글 일매처럼 광범위한 화염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로쿠규가 소환한 식물들이 모조리 화염에 휩쓸렸고 로쿠규의 전투력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로쿠규는 나를 상대로 불을 택한 건 좋은 판단이다. 허나 그런 뻔히 보이는 약점이 있다면 어떻게 대장에 오를 수 있었겠나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쌍디의 앞면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징베가 다가와 어인공수 공창 장칼바닥을 사용하여 로쿠규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쌍디는 곧바로 최상급 분쇄욕을 사용하여 로쿠규를 태워버리는데 성공하였고 로쿠규의 전신에 불이 붙습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숲숲 열매의 힘을 사용하여 화상을 빠르게 진압한 이후 몸을 재생시켰고 다시 한번 쌍디에게 공격을 집어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징베가 로쿠규의 공격을 막아서려 합니다. 그러나 로쿠규가 같은 패턴에 또 당할 리가 없었고 로쿠규는 공중에서 몸을 회전하며 징베의 복부에 강력한 식물 줄기를 그대로 관통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쌍디는 놀라며 징베! 라고 소리친 이후 징베에게 모든 정신이 쏠리게 되었고 로쿠규는 승부는 사소한 틈에 결정난다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쌍디의 다리에 날카로운 창같은 식물을 관통시킵니다. 하지만 쌍디는 혈통인자를 통하여 곧바로 상처를 일부 회복합니다. 다만 쌍디의 혈통인자에도 한계가 있었기에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징베와 쌍디가 부상을 입은 틈을 타 더 까다로운적인 쌍디를 마무리 지으려 하였고 자신의 최고 기술인 대천 세계수를 사용하여 쌍디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징베가 쌍디의 앞으로 다가와 자신이 대신하여 공격을 맞아주었고 징베는 무장색 피기를 사용하였음에도 큰 충격을 입으며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눈물겨운 희생이군 뭐 딴에는 훌륭한 판단이었다. 하지만 어차피 두 놈 다 나에게서 빠져나갈 순 없다 라고 말했고 쌍디는 쓰러진 징베와 야마토를 보며 매우 분노하는 감정을 드러내며 전의를 불태웁니다.